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데요.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돼 가난한 노인을 돕는 취지가 훼손되고 재정 압박도 커지면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 연료에 대한 유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해성 판단은 차량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대응책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환경단체의 소송이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냐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고도화된 AI가 일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금융업 등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18만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진행하는 경제현장 오늘, 먼저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는 코스피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설 이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영권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송원근 현대경제원장 모시고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 사이클로 들어설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투자자만 지갑이 두둑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20만 원 돌파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증권사들은 전망합니다. 이영권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5,500 돌파를 해서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역시 1등 공시는 뭐 반도체라고 할 수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만약에 두 회사, 두 기업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이제 1천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하이닉스도 이제 600조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냐, 밸류에이션이 정당한가 이런 논란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있고요. 주식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스럽다고 그래요. 소액 투자자들. 뒤늦게 올라탄 분들 너무 올랐으니까 뭐 너무라는 기준이 각자 보는 판단은 다르지만 뭐가 너무 올랐느냐,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경쟁 기업과 본다면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을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적이요? 실적 이제 보통 멀티플, 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이제 1천조 원을 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한 40조 원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만 실적이 40조 원에 거의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에만요? 연간으로는 100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 펄을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퍼가 한 10배 정도 이하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조 영업이익을 낸다고 치면 그렇죠, 삼성전자가요. 100조 영업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거의 10배 수준까지 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퍼를 놓고 보면 이제 시장 전체 퍼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과거 실적이 어땠는지 퍼를 같이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시장 보통 평균 퍼가 한 13배에서 15배 정도가 나오고요. 예. 삼성전자도 과거 실적, 과거 퍼가 어땠는지 보면은 예. 보통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그리고 퍼가 낮았을 때도 한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은 현재 퍼가 10배 정도 수준이다.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이는 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실적이 올해 2배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실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만 보면 올해 아까 이제 영업이익을 100조를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마다 전망이 달라서 뭐 130조도 있고 160조도 있으니까 그렇게 늘어난다면 또 주가 수익 비율이 더 낮아져서 그것만 본다면 또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주식 투자자라는 게 늘 선행지표니까 뭐 그래 2026년은 뭐 그렇게 늘어나는 게 좋겠는데 가능하겠는데 2027년 더 나아가 2028년에도 과연 이익이 늘어날 거냐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 지금 주식 상승세가 어느 정도쯤 갈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네. 사실 올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 내후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예.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도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실적이 잘 나오지만 내년에 다시 또 꺾여서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반도체의 과거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하지만 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네. AI 산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이 AI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이클, 장기적인 시장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AI 산업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축이 되고 있고 이로 네. 인해서 고성능 HBM이나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결국 이 AI 산업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과거와 달리 그런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이클 자체가 이제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성장적인 안정적인 성장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를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뭐 미국 빅테크들이 일단 투자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 투자에 따른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쫓아오면서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기계들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 결국은 내년 이렇게 계속 이익이 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은 부정적인 톤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많은 위험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의 그런 경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할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반도체 경기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큰 사이클을 나타내면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이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 가지 더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 6세대 메모 HBM 고대역 분면 HBM4를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이렇게 출하했다. 엔비디아에 했다는데 원래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기선을 좀 제압한 건가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좀 조용합니다. 예, 삼성전자의 그런 약간 후발주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죠. HBM이나 첨단 반도체에서는 약간 후발주자 있었던 삼성전자가 사실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 그 펀더멘탈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강했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은 두 종목 모두 더 좋지만 네. 특히 삼성전자를 조금 더 주목해서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할 텐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반도체주에 합류하는, 요즘 포모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나만 반도체주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허전한데, 그런 합류하는 것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하다. 수가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모에 휩싸여서 예. 나만 지금 반도체주가 없네, 주가가 올라가는데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네.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조급하지 않게 예. 투자를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한다거나 네. 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한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뭐 현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야 될 점, 우리 이영권 센터장이 얘기해 준 걸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반도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조선, 방산, 뭐 이 원전까지 굉장히 그 시장이 좋았는데 조선, 방산은 조금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조금 부진하게 보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조선 방산 업종 작년에 상당히 좋았었던 주가 퍼포먼스를 냈고요. 예. 올해도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기대만큼 많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은 실적도 참 중요한데 실적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수주를 계속 잘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과거에 받았던 수주가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좋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좋은 수주를 받아야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수주를 받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예.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점들은 이 수주가 좋은 수주인 건지, 그러니까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수주인 건지, 그런 전체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장기 계약 여부,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런 대형 수주가 다시 발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동향 그리고 그 수주가 과연 수익에 기여하는 좋은 수주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고 투자 판단을 하라 그런 얘기네요. 예. 네, 조선 방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주총이 곧 다가오는데 주총 때 이미 뭐 나름대로 배당이 가장 중요한데 배당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주총 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배당을 좀 늘려라,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하라 그래서 구체화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야별로 업종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배당 수혜가 가장 예상이 되는 것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 정부 정책이 배당을 늘려라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 배당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점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예. 보통 배당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왜냐하면은 계속 안정적으로 배당금이 이제 나오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근데 배당금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이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 이 회사가 계속 안정적으로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이익의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자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도 같이 이제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현재 업종 중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배당 관련 쪽은 뭐 금융주, 금융주. 예, 그리고 유틸리티, 예. 보통 이제 전력 쪽에 많이 포함돼 있죠. 그리고 통신업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 배당 메리트가 계속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요. 예. 현재 배당 분리과세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결국 배당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똑같은 배당을 받아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세후 배당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배당 관련된 투자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미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주주환원을 늘려라 해서 배당을 확대하겠다. 기업들 스스로도 이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주주들에게 이만큼 돌려주겠다.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거치면서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보통 투자의 기회는 처음에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화가 될 때가 있는데요. 과연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지만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 투자의 어떤 시장 자체, 어떤 이런 풀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배당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아까 금융은행, 그 금융지주회사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예.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배당도 그 어느 업종보다도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편인가요?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지주 회사가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금융지주 회사가 배당 메리트가 많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요. 성장성. 은행이나 금융지주 업종이 과연 현재의 전통적인 산업에서 벗어나서 새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수 시장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이나 금융지주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주가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배당이 조금 더 늘어나고 어떤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좀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 상승 코스피 정말 놀라운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 동력이 하나가 바로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입니다. 기대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을까요?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핵심인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약간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게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제 매각을 1년 안에 보통 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미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네. 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사주도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권 그 방어 측면에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좀 보호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조금 높여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실제로 시장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를 이제 줄여서 또 경영권을 좀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조금씩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증시라는 게 기대감이 있을 때 한번 오르고 또 그 기대감이 또 현실화됐을 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경우에는 실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되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라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게 있죠? 자사주 보통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주회사요?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경영권 대주주의 지분율이 조금 낮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면서 자본 효율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자본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동안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잘 방어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뭔가 진전을 보일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고 또 코스닥 기업들에서 부실 기업을 속아내기 위해서 지금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 코스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도 별로 없는데 활성화 대책을 한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사실 잘 돼야 되는데 실적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돼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상장 폐지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 부실 기업이나 저가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상장이 폐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은 7월부터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000원 미만인 주가 주식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장 폐지로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 기업 수가 거의 한 200개 가까이 이제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시장이 되게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혹시 상장 폐지 우려가 높아지는 기업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아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불안해할 수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종목들, 건전하고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종목들만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고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 이용건 센터장님도 그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스닥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종목도 있고 내지 못하는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아주 우량 대형주들 많이 있는데 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선별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변화 흐름 중에 하나가 지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수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 ETF들이 이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수 투자 종목을 선택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지수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말씀하신 이제 코스닥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되실 부분들이 이제 그 인버스 또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로 하는 것. 맞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투자가 요즘 굉장히 늘었던데요.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2배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2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에는 2배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횡보하는 과정이거나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가 훨씬 더 낮은 좋지 않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러죠? 보통 이제 올라가는 거와 하락하는 거의 그런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군요. 하루를 놓고 비교하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어떤 종목이 50%가 이제 하락을 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100% 수익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레버리지 투자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그냥 한 배짜리 투자, 이런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퍼센테이지로 똑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려도 결국 같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율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면 계속 밑으로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 코스피가 지금 5,500을 뛰어넘어서도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혹시 토스증권에서는 연말 코스피 목표를 좀 어떻게 보는지 역시 주도주는 뭐 반도체일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연말 지수 전망치를 뭐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기업 수준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네. 현재보다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3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실적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4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네. 지수가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역시 주도주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주도주에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도주에 올라타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 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완전히 뭐 그 비중을 없앤다거나 반도체가 아니고 나는 중소형주나 개별 종목, 뭐 코스닥만 투자를 하겠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물론 주도주에 남아 있지만 비중을 줄이면서 조금 자산 배분을 조금 조정하려고 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걸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관련된 부분들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투자. 코스닥 지수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그래서 관련이요? 네.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 배당 투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반도체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AI 산업 쪽에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피지컬 AI 쪽도 될 수가 있겠고 전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코스피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권 토스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1년 동안 코스피가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좋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버티던 노년층의 일자리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자본소득은 커졌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죠. 더 이상 3%대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모시고 우리 경제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만 보면 증시만 보면 우리 경제 정말 불기둥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 뭐 시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예, 예. 올해 뭐 성장률 2% 예상이 된다.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한 1%, 1.0%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세, 그다음에 전 세계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네. 작년보다는 높은 한 1.9에서 2.0%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지금 2.0%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OECD나 아니면 다른 그 글로벌 IB에서는 2% 좀 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예.
네, 2%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워낙 낮은 수준인데 뭐 우리가 뭐 0%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네네. 2% 하니까 뭐 경제가 좀 많이 회복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래도 됩니까? 2% 정도 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보면은 그 내수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작년부터 이제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인하돼 왔기 때문에 네. 실질 소득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련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까지 합치니까 한 올해도 한 2.0% 정도 투자가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한 2% 정도는 성장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마이너스 10%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 수주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방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 규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라서 예. 수주가 착공으로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 올해도 거의 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네. 부진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이제 수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워낙 이제 슈퍼 사이클 정도가 아니라 초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예, 네.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조금 그 증가세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트럼프 관세의 효과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은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가지고 뭐 양호한 증가세 한 2% 정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내수도 좀 좋아지지만 이제 또 하나 아까 방금 얘기하신 반도체인데 혹시 지금 AI 뭐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네. 그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좀 수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결국은 자칫하면 뭐 예. 위축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그 AI 거품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있고 반면에 또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이 투자가 워낙 뭐 1,000조 달러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네. AI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반도체 초슈퍼 사이클은 진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AI 거품론의 현실화가 나타나서 올해 반도체 경기가 급격한 수축을 가져올 가능성 자체는 지금 봐선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다. 네. 그렇지만은 반도체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이 좀 조정이 된다면은 네. 반도체 수요가 이제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장이 좀 제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희가 또 약간 우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세 지금 매긴다 안 매긴다 지금 네. 오락가락 하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뭐 우리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만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이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우리가 미국에 직접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제 무역 합의를 했긴 했는데 네네. 또 우리한테 또 뭐 관세 네. 법 통과 안 된다고 또 관세를 높인다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법이 제대로 또 뭐, 진전이 안 되잖아요. 예,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뭐 지금도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반도체 우리 경제를 지금 떠받치는 기둥인데 주역인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률은 2%로 회복되지만 아까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자리가 걱정이에요. 네, 뭐 네. 청년 실업자 네, 네. 더 늘어나고 네. 전체 실업률도 높아지고 네. 그동안 이제 노인 일자리를 좀 메꿨는데 지난 1월에 워낙 추워서 그런지 노인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요. 예.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게 보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좀 있어서요. 1월 달에는 원래 좀 실업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1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4.1%인데요, 실업률이. 예.
보통 한 3.67%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실업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작년 동기 비해서도 한 0.4% 높은 상황이라서 예. 상당히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네. 청년 고용률도 굉장히 낮고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고령층 고용이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계속 보충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 실업률이 지금 4.1%라고 했는데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2% 후반대나 3%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예, 실업률이? 예, 왜요? 그렇게. 예, 원래는 그 연초에 높다가 아.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줄어들고요. 작년에도 2.8%였고 네. 예, 올해도 아마 한 많아봐야 높아봐야 3%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네. 이게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이제 구직 포기 인구가 급증을 하고요. 그냥 쉬었다는 젊은이들이 워낙 많잖아요. 구직 포기 인구가 급증을 하니까 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뭐 낮게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문제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라든가 청년 고용은 정체되고 예. 그다음에 고령층 예. 서비스업 중심으로 보건사회복지 중심으로만 네.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성장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고용을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 예. 부분은 이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도 그 부분을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칠 수 있는 환경인지 네, 노조의 이제 반발을 조금 넘어서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개혁은 뭐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우리 고용의 문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겨날 문제는 아무래도 저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령화돼가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노동시장 경직성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노동 인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각 부문에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잘 배분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고용도 늘어나질 않고 예. 전체적으로 산업의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요.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인 구조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정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노동개혁은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좀 높이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워낙에 좀 민노총 강한 노동단체, 네네. 노조단체가 네. 저항에 상당히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 경제 작년만 해도 0%대 고작 1%에서 네네. 올해 2%대지만 이게 좀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네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3% 정도는 최소한 미니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이제 3%대 같은 성장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정부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을 3%로 높이자 하는 건데 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 1%대 후반이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이나 아니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없이는 3%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수익성도 떨어지니까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노동 투입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어서 예. 성장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 AI 예. 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산업부 장관이 지금 맥스라 그래가지고 맥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맥스라 그래가지고 AX를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제조업에 예, 전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매뉴팩처 예,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좀 확산해서 네, 네, 바꾸자 그런 네, 거예요? 네. 피지컬 AI랑 뭐 조금 다른데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피지컬 AI는 이제 뭐 로봇이나 이렇게 AI를 활용한
그런 제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제조는 이제 이런 맥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AI 등 같은 그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고요. 규제 개혁. 예,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규제 샌드박스처럼 정말 그 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반 내지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 개혁,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네. 예, 생산성 제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좀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개혁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전반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지만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정말 뭐 3%까지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수준 2% 수준 성장이 맥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개혁, 규제 완화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2% 정도에 지금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한 정말 험난한 이 좀 희생을 각오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뭐 로봇을 조금 공장에 들여놓을 거라는 현대차 이런 계획을 듣고 네. 현대차 노조가 조금 벌써 반대한다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네.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또 노조는 노조대로 조금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동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현상에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예. 큰 타협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이재명 정부 들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이 자본시장이 조금 발전하면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에 많은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자본시장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국내 자본시장은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굉장히 지속해 왔는데 네. 최근 정부에서는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민간 신용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신용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기업이든 빌려준 돈은 줄고 네네. 개인들이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늘어나고 뭐 기업에 대한 대출은 많이 줄어들고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은 보면 제가 최근 10년간 한 3배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그 대출 비중 중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9.5%까지 됩니다. 굉장히 70% 높아졌고요. 가까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기능 약화로 네. 모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급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자본을 조달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간접 금융. 예를 들면 간접 금융 대비 직접 금융의 비율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우리나라하고 금융 구조가 비슷한 데가 이제 일본인데요. 예. 일본도 2.3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 금융의 비중이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모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 뭐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고 그게 다 주택담보대출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니까 떼이지도 않고 이자도 많이 받아서 네. 수익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들한테 좀 더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분석하는 능력도 은행들이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런데 수익은 돈은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은행들 수익이 워낙 많으니까. 네. 또 우리 경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자본시장 실물 경제와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달러 원 환율인데 네, 네, 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조금 약세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에 상당히 우리 증시는 강세이니까 네. 뭔가 이게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 원화값이 조금 비싸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안 그래요. 떨어지진 않아요. 예, 왜 그렇게 그러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외 투자 급증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최근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 다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억 달러씩. 예,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데 대한 그런 기대가 기대 심리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보면은 네. 달러를 좀 많이 들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네. 뭐 대승을 거뒀는데 그렇죠. 총선에서 그 전부터도 이분이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에 따라 이제 엔화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원엔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또 원화에 또 영향을 받는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전하고 차이점을 보면요. 예. 예전에는 그 외부에서 예. 해외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의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당히 취약하게 봤기 때문에 원화 가격이 약세가 됐던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 상황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그 3년 동안 지금 대규모 흑자가 흑자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00억 달러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도 한 4,200억 달러 정도에서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네. 경제가 뭐 취약하다거나 뭐 네. 외환 이 어떤 장벽이 좀 무너진다거나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예. 앞으로도 조금 잘 안 떨어질까요? 앞으로 올해 안에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안에 전망을 해보면은 1,400원대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예. 뭐 엔화 약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아까 좀 성장 동력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 투자가 좀 줄어들고 예.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게 보면은 한 2000년대, 한 2010년 정도부터 그렇게 좀 약간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네.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지금 뭐 수익성은 엄청 좋아 보이지만 주식장도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뭐 반도체주를 반도체 제외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면은 좀 원달러 환율이 거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 개혁이 원달러 환율에도 좀 환율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1,500원 선으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는 좀 네. 하는 분들은 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1,400원대 초반 예, 정도. 초중반에서.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인데도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네네. 그때 네네.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문화 분야에 좀 돈을 더 네.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 갑자기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 이 예. 부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좀 필요합니까? 추경은? 그리고 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 수준 혹은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아무래도 좀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좀 과열되면은 인플레도 나타날 수가 있고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6번 언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6번이나 하셨어요? 네, 6번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6번 언급할 정도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언급은 경기 부양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예. 적극적인 역할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3년 만에 지금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서 세계 잉여금을 추경에 활용할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네. 법인세 무슨 세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추경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 봐야 지금 세계 잉여금이 한 1,0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10조 이상 추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데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추경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 네. 이걸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를 5,500까지 밀어올린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기둥을 뿜었죠.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폭발적인 이익 증가를 전제로 목표치를 높여왔는데요.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심리에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플러스섬 게임이어서 상승세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반도체 수요와 공급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때입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